예,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때는 저번주에 배웠던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번에 할 때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걸 간단하게는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55일 남았다라고 제가 저기 써놓거든요. 매주 D-Day를 카운트를 해드립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100일이 돼 있을 거고 어느 순간에 60일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씩 지나가는 게 빠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드리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힘듭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왜냐면 아주 기본부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문법책 갖다 놓고 이제 초등학교 문법책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문법책 보고 공부하시는 거하고 또 고등학교 책 보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고등학교 정도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조금 보시면은 더 나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좀 처음에 들을 때 힘들어도 일단은 무조건 듣고 그거를 자꾸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좀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가지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이제 그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6개월에 90만 원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강을 들으시는 분은 120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학원 홈페이지에 가서 이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등록하신 다음에 안에 동영상 강좌를 선택하시면 무료로 동영상 강좌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오늘 촬영한 거는 항상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픈을 합니다. 학원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등록하고 나서 학원에다 얘기를 해서 정규 강좌를 듣는 그 수강생인데 그 부분을 오픈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처음에만 해주시면 오픈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들으시면 되고요. 전에 했던 것들을 못 들으셨던 분들도 그렇게 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강좌당 제가 뭐 어떤 때는 1시간 반, 2시간도 강의를 하면은 학원에서 그걸 강좌를 2개로 끊어서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강의했던 것만 뭐 80번 정도 강의를 했다. 그러면 실제로 학원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건 한 120번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으실 때 한 강좌당 3회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만 듣고 또 못 듣느냐? 아닙니다. 학원에다 다시 전화를 해서 그 3회 들은 거를 다시 또 얘기를 하시면 다시 그 리셋을 해줍니다. 그래서 더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동영상으로 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 그게 이제 좀 귀찮은 경우는 이 본관 3층에 가시면은 그 학원 사무실 바로 옆에 컴퓨터가 한 15대 정도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 방 안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 거기서는 한 강좌당 100회가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무한대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만약 점심시간 이후에 뭐 내려갈 때 좀 여유가 된다든가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동영상을 더 듣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다시 진행을 할 텐데요. 보시는 게 1장에 중요한 건 송전 방식, 송전 전압, 전력 계통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이나 2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다음 주부터 기본서가 나갈 거니까. 직류 방식과 교류 방식에 대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교류 방식에 대한 장점은 승해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키워드를. 승합 감각 변경이 용이하고 회전 자계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오타들이 좀 있습니다. 일관된 개통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직류 방식의 장점, 절성무 충환 이유, 뭐 단점, 전차무 고냉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류 방식의 구성하게 되면 HVDC 변환 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로도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나중에 보시면은 이게 뭐 단극 1회선, 단극 2회선, 뭐 쌍극 1회선, 뭐 쌍극 중성성 접지 방식, 그다음에 쌍극 도체 접지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책을 한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접지 방식에 따라서 해수, 대지 또는 도체로 기로를 하느냐에 따라서 접지 방식에 따라서 두 개를 분류합니다. 극이냐 접지냐. 책에 다시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적용 분야는 어디에 적용을 하냐. 해당 연도를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장점은 어떻게 되고 단점은 어떻게 되고 원인은 어떻게 되고 영향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당 연도니까 해저 케이블, 장거리 송전, 비동기 연계, 도시 밀집 지역 송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써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인 MI 케이블이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장거리 송전하는 부분, 비동기 연계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교류 송전 방식, 전기 방식과 송전 전력을 비교하고 전선 중량, 전력 손실비 등을 비교하는 부분들이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3상 3선식을 쓰느냐? 왜 우리가 3상 4선식을 쓰느냐? 송전전력을 보낼 땐 3상 3선식이 송전전력을 115%까지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당 비율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송전선로 다 3상 3선으로 나가죠? 가공지선만 쓰고. 근데 배전 방식에 가서는 3상 4선식으로 씁니다. 왜? 전압을 두 개를 얻을 수가 있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예? 그런 내용들을 이제 비교해서 수식으로 정리를 해서 쓰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송전전압, 송전전압과 송전전력의 관계, 역류손실 저단중 또 나오죠.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1-4 문제를 풀면서 옆에다 적어보고 해보시면 됩니다. 먼저 전력이니까 P 값을 구한다.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죠. 전류는 I는 P 나누기 루트 3 V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 손실은 PL이죠. 그러니까 손실률, 손실 가지고 계산하고 저항 R은 로 분의 A분의 L 이렇게 나오죠. 예? 거기서 이제 저항 부분이 있으면 단면적 A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중량은 이제 몇 개냐, 세 가닥이냐, 두 가닥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준전압, 공칭전압, 기준전압, 정격전압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게 1.1을 곱하거나 1.1분의 1.2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내용이 틀려집니다. 여기 나오는 이 표준전압, 공칭전압, 정격전압, 기준전압은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지만 됩니다. 이게 혼돈이 됩니다. 알프레드 스틸의 실험식 이게 뭐라고요? 경제적인 전압을 송전하기 위한 경제적인 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5.5 루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알프레드 스틸의 실험식. 근데 그게 운전비 측면이냐 아니면 건설비 측면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765에 대한 격상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가공 송전선로 나선이라고 그랬죠. 전선의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중에 키워드로 이제 만들면 되시고요. 전선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 재질, 조합에 따라서 키워드는 뭐냐? 구조, 재질, 조합 이게 키워드입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단선이냐, 연선이냐, 중공전선이냐? 단선은 한 가닥, 연선은 여러 가닥, 중공전선은 가운데가 빈 가닥 이렇게. 재질이 뭐냐? 경동선, 연동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는 그 안에 이제 그 재질에 따라서 동이 들어갔는데 동의 함유량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알루미늄선. 이 경은 가벼울 경자죠. 가볍다는 얘기죠, 일단. 예? 강선. 튼튼한 쇠선이라는 얘기죠, 쇠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항에 틀려지죠. 전도율, 도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금선. 여러 가지를 넣었죠. 쌍금속성. 금속이 두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합성연선. 뭐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고 주변에 뭐가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선하고 경동선하고 같이 합쳐진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ACSR 그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조합은 단도체냐 복도체냐. 단도체 복도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나중에 선로정수에 가서 이제 특성이 틀려집니다. 도체가 하나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L과 C에 대한 그런 특성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전선의 허용전류 켈빈의 법칙 이제 나오니까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선의 2도 계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2도 계산은 전선이 이렇게 떨어뜨려지는 부분. 땅땅하게 당기면은 양쪽에서 잡고 있어야 되니까 힘이 들죠. 바람이 불다 보면 흔들려가지고 철탑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제 늘려져야 되는데 적절하게 늘려지는데 너무 많이 늘려지면 전선의 중량이 커지죠. 그러니까 철탑도 커져야 되고요. 적당하게 잡아주면서 너무 늘어지면 또 흔들리기도 잘 흔들려집니다.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2도를 적절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2도는 딥 해가지고 얼마나 떨어지느냐 이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빈도수는 좀 떨어집니다. 카티너리 곡신 해가지고 나오고 증명하는 거 나오고 계산하는 거 나오고. 근데 이제 나왔을 때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죠. 전선의 진동과 도약, 미품, 진동, 갤러픽, 슬리트 점프, 서스탄딩도 옵셋이 나오는데 이 옵셋은 뭐냐? 떨어뜨려진다고 그랬죠. 가공선로의 옵셋은 뭐냐? 철탑에 이렇게 나와 있는 철탑의 이 끝부분을 얼마만큼 떨어뜨려 주느냐가 가공선로의 옵셋이고요. 이 다음에 지중선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옵셋은 가공선로의 옵셋과 지중선로의 옵셋을 따로 비교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10점짜리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5점짜리로 비교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5점짜리로는 잘 안 나오고 보통 10점으로 나옵니다. 25점짜리로 나오기엔 너무 내용이 빈약하니까. 하지만 전선의 진동과 도약은 25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10점짜리로 나오는 겁니다.
25점짜리로 10점짜리로 정리를 하는 훈련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다 10점짜리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다 되어 있어야 되고요. 한 페이지에 정리하는 훈련을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직접 하실 겁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보시면 구비 조건 다 나옵니다. 전선의 구비 조건, 애자의 구비 조건, 이렇게 나오죠. 피레기의 구비 조건, 이런 식으로. 그럼 걔가 뭔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계적 강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애워두시다 보면 나중에 다른 거에서 생각이 안 났을 때는 그런 것들을 갖다 껴넣는 겁니다. 구비 조건은 비슷하니까. 애자의 종류, 피년장지자, pin애자, 현수애자, 장간애자, 지지애자, 내무애자 이런 식으로 애워야 되니까 그냥 키워드를 넣는 겁니다. 그냥 전기적 특성, 정정용량, 섬락전압, 건조 충유가 뭐냐? 건조 섬락전압, 주수 섬락전압, 충격파 섬락전압, 유중 파괴전압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애워주시면 쓰실 수 있다는 얘기죠. 초호환, 초호각, 애자량 개수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철탑의 종류,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자꾸 쓰시는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풀어서 쓰는 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써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중성전선로, 지중선로와 강공선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합니다. 지중선은 땅을 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값이 비싸집니다. 그냥 직매식을 하느냐, 관로식을 하느냐, 전력구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공선하고 지중선하고 비교해보면은, 지중선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도 가공선은 나선으로 절연이 되지 않으니까 사고가 났을 때. 왜, 이런 경우가 있죠. 크레인이 지나가다 근처만 지나가도 지락사고가 납니다. 그럼 정전이 되죠. 바람이 불고 수목이 아니면은 풍선이 날아가다 접촉이 돼가지고 단락이 나기도 합니다. 지락도는 단락이 날 수도 있습니다. 땅에 있는 건 포크레인을 찍어서 찍지 않는 이상 안전하게 송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토목공사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 관로별로. 왜냐면 철탑은 철탑만 세우고 케이블만 씌우면 되는데 지중은 땅을 다 파야 됩니다. 땅 다 판 다음 케이블을 깔고 그걸 다시 또 덮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 여기 아까 지중선로 계시는 유루방수라고 얘기했죠. 지중선로 같은 거 아까 저압 같은 게 어떻게 고압배전계통, 저압배전계통에서 틀렸죠. 근데 지중선에 갈릴 때는 유루방사입니다. 유니식, 루프식, 방사상식, 수지식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송전 쪽하고 배전 쪽하고 이렇게 방식을 쓰는 부분들이 틀려지니까 이런 것들도 좀 비교를 해 놓으셔야지만 됩니다. 전력 케이블의 종류가 틀려지겠죠. 자동차도 스포츠카 뭐 이렇게 틀려지듯이 똑같은 케이블도 틀려진다는 얘기죠. 승용차가 있고 승용차도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고급차 이렇게 나눠지듯이 케이블도 종류가 다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재질에 따라서 지절연, 종이로 절연했다, 고무로 절연을 했다.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거의 이제 고무로 절연한 부분들을 많이 쓰죠. 그게 CV. XLP가 뭐의 약자라고요? X. 크로스링크드, 폴리에틸렌, 비닐시스, 인슐레이트 케이블. 이렇게 애워주셔야 된다고, 자꾸. CV 케이블 같은 것도 보시면 이제 그때 도체가 있고, 내부 반도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절연체가 있고, 외부 반도전층이 있고, 방식층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접지 부분이 있고, 부풀음 테이프가 있고, 나머지 시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물 보고 또 애워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보셔야지만 됩니다. 자기가 직접 그림을 그리시지 않으면 나중에 답안지 못 쓴다는 얘기죠. 이번에 MI 케이블이 나왔을 때도 그런 걸 갖다 쓰시면서, 거기에 외피 부분이 더 특성이 더 튼튼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바닷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더 보강을 해서 써주시면 틀리더라도 비슷하게 갖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절연은 벨트지, HG, S 이렇게 나와 있고 새로운 케이블 키워드는 뭐라고요? 세 글자? 관극초, 관로기준 케이블, 극초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 근데 왜 새로운 케이블이냐? 모든 거는 온도하고 관련이 있다. 변압기, 여러분 변제실에 가면 여름에 더우면은 변제실에 가면 시원합니다. 바깥엔 더운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습니다. 왜? 온도가 낮춰지면 그만큼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얘기죠. 얘도 그렇습니다. 케이블도. CV 케이블 90도입니다. 상시 허용 온도로는, 단락시 허용 온도는 150도, 250도까지 견디는데, 예? 그거는 짧은 시간이죠. 얘 같은 경우도 90도인데 주요 온도 조건이 30도, 40도 되다 보니까 얘가 한 50도 정도만 올라가면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지는 겁니다. 주요 온도를. 그러면 얘가 온도에 따라서 더 허용 전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관로 기준 케이블,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은 온도를 낮춘 겁니다. 그래서 지중 송전선로의
송전 용량 증대 방향은 뭐냐? 이런 케이블을 쓰는 겁니다. 새로운 케이블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가공 송전설의 송전 용량 증대 방향은 또 그런 케이블을 쓰는 겁니다. 왜? 도전율이 더 좋은 케이블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전율, 허용 전류가 더 높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ACSR 케이블이 아닌 TACSR라든가 스타샤 같은 경우 특별한 재질을 쓴 겁니다. 그러면 얘가 송전 용량이 더 늘어납니다. 1.5배에서 2배. 가격 또한 늘어납니다. 재질이 지르코늄이나 이런 합금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케이블을 만들다 보니까 케이블의 단가가 비싸집니다. 하지만 이 케이블의 허용 전류가 높아지다 보니까 송전 전류에 대한 부분이 똑같은 케이블에 비해서 똑같은 스퀘어, 똑같은 단면적의 케이블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전류를 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철탑의 크기를 바꾸지 않고도 케이블만 교체를 하고서라도 송전 용량을 늘려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송전 용량의 가장 큰 증대 방향은 전압을 올려주는 겁니다. 전압의 자승에 비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154를 안 쓰고 345를 안 쓰고 자꾸 76으로 가는 부분이 철탑을 76으로 송전하게 되면은 8000메가와트 정도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345로 하게 되면 2100메가와트 정도를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4로 하게 되면 300메가와트 정도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계산하는 것들이 다 틀려집니다. 물론 765 철탑 같은 거 가서 보시면은 한 100m 정도 올라갑니다. 나머지는 60m, 80m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철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셔야 되는 게 철탑의 이제 구조상, 성질상, 형태상, 사용 목적상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는 얘기죠. A형, B형, C형, D형, E형 나눠지기도 하고 직선주, 각도주 나눠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때 통합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4장 선로정사 코로나 조금 더 들으니까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죠? RLCD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R이 뭐고 L이 뭐고 C가 뭐고 G가 뭔지는 나중에 배우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항은 고유 저항이 있고 표피 효과 있고 근접 효과가 있습니다. 스킨 이펙트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남자하고 남자가 가면 이제 손잡고 가나요? 좀 떨어져 가죠?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는 얘가 약간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가면 이제 손 잡고 가죠? 그러니까 한 상은 저쪽으로 가고 한 상은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전류 이제 회전 방향을 보면 얘가 가까워지죠? 서로 붙으려는 형질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런 거 외울 때 왼전 오발,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 변압기를 계산할 때는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뭐를 외울 때는 뭐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자꾸 외워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변압기도 역기전력이 나오죠. 나중에 여기서도 역기전력을 이용한 부분들이 또 나옵니다. 인덕턴스는 L은 파이하고 I에 대한 비율을 얘기합니다. L은 파이 I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이제 변압기의 역기전력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E는 마이너스 L분의 DT분의 D 파이거든요. 파이는 LI로 해가지고 다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은 여기 있는 인덕턴스 L은 파이하고 I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설명한 거다.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 또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L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C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비교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L은 뭐가 있다? 자기 인덕턴스. M은 상호 인덕턴스. 이 두 개를 합한 게 무슨 인덕턴스죠? 작용 인덕턴스. 자기하고 상호하고 작용이 있다. 그건 뭐냐? 자기 혼자만 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또 영향을 받겠죠. 그게 상호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거하고 옆에서 영향을 받는 것까지 다 합한 게 이제 작용 인덕턴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림을 그리면 한 선에서 자기만의 생긴 거, 두 번째 선에서 이렇게 오르겠죠. 그럼 그게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오겠죠.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자기 임피던스하고 상호 임피던스를 빼게 되면 작용 임피던스는 그 값이 줄어듭니다. 자기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죠? 예? 1.4. 그럼 상호 임피던스는 1.1. 그럼 이제 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1.4인가요? 2.4죠? 2.4 마이너스 1.1 해가지고 작용 인덕턴스는 1.3이 나옵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그냥 계산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정도의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 삼상 2회선에서의 3상 1회선, 이런 부분 보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하면 좋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보기엔 필요 없습니다. 직선상 도선의 자석, 해가지고, 도체 외부에서 내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작용 인덕턴스 나오죠. 이런 것들을 25점짜리로 정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패러데이 법칙 해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 한 700점 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700점이나 900점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500점 단계에서 이런 부분까지 외우고 가시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안 합니다. 기본서의 내용은 나와있지만 자료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은 이제 기본서반이니까 일단 500점 단위부터 먼저 충분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700점이나 900점 갔을 때 그 부분을 보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원하시면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한 개념적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흐름만 설명드립니다. 자, 4장에 왕복 2도선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삼상 1회선, 정삼각형, 비정삼각형 배치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대지기로 인덕터스, 등가 대지면의 깊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면은 나중에 보시면은 나선이 됐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돌아옵니다. 케이블일 때는 케이블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공선과 지중송전선로에 대한 그 송전 임피던스, 그러니까 특성 임피던스하고 이런 그 전파 정수를 비교하는 것들이 25점짜리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그걸 할 때는 요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138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등가 대지면의 깊이를 고려할 때 이제 R을 고려하느냐, 라지 R을 고려하느냐, 스몰 R을 고려하느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인덕턴스의 계획값, 대지기로는 얼마라고요? 2.4. 대지기로는 1.1. 작용 인덕턴스는 요걸 빼니까 1.3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선로의 운전 상태에 따라서 취급을 하는데 정상시하고 지락고장시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정상시는 삼상단락시 평형으로 하는데 이때는 작용 인덕턴스를 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지락시는 어떻게 하냐? 불평형 고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고장전류 계산할 때 삼상단락전류는 여러분들 수계산이 가능합니다. 평형 고장이니까. 근데 일선 지락 같은 경우는 수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칭좌표법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하시는 거죠. 여기는 한상일 때는 대지기로 인덕턴스, 삼상일 때는 이런 L제로를 적용을 한다. 정전용량 가면 똑같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 정전용량의 정의가 나옵니다. 전익에서 정전용량에서 정전유독에서 나오는데 왕복이선, 단선과 대지간, 삼상일에선 이 앞에하고 똑같이 쌍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케이블에 대한 그 배치에 따라서 델타 Y의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지정전, 상호정전, 작용정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자기, 상호, 작용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되냐? 땅속에 있으니까 얘는 대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호가 되는 거고,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산을 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회선수와 가공지선 유무 관계없이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왜? 케이블이니까. 누설 콘돔 속도는 대단히 작으니까 무시한다. 여기 대지간 정용량 계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삼상에 있어가지고 삼상에 접지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 삼상에 접지가 돼 있는데 접지가 안 돼 있는 부분으로 또 나눠집니다. 자, 이제 복도체로 나옵니다. 인덕턴스가 감소합니다. 왜? L값이 저항이 늘어났으니까. 정전용량은 증가됩니다. C 성분이 늘어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혼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를 가지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복도체도 인덕턴스가 감소한다고 그랬죠? 정전용량은 증가한다고 그랬죠? 전력 케이블 같은 거 어떻게 됩니까? 나선은 한 선씩 가죠. 케이블은 30 케이블이 막 모여있죠? 이렇게 모여있다 보니까 똑같습니다. 인덕턴스도 줄어듭니다. 복도체처럼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뭔가 생각했을 때. 예? 정전용량도 증가된다고 그랬으니까 증가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워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외워지지가 않았을 때는. 전이경도가 저감하고 코로나 손실이 감소하고 안정도가 증가한다. 복도체는 25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전력 케이블의 선로정수, 저항, 근접효과. 붙는다는 얘기죠. 붙으면서 생기는 부분. 그 다음 인덕턴스는 줄어든다. 케이블이 30 케이블이니까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땅속에 묻혀있다 보니까 땅에 의한 저항 때문에 어떤 그 C 성분이 더 증대를 한다. 그래서 30배 정도 증대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요건 30배입니다. 30배. 근데 큰 값을 넣은 겁니다. 30 델트 케이블에 대한 31과 연피 간의 한심 및 20 연피를 연결해가지고 계산하는 부분. 뭐 6분의 9 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수식들이 또 나옵니다. CN이 뭐고, CM이 뭐고, CS가 뭐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그 수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케이블의 충전전류, 충전용량 같은 게 이번에 나왔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한 상당의 충전용량 계산하는 것들. W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 한 챕터별로 한 문제씩은 꼬박꼬박 나옵니다. 꼬박꼬박. 근데 어디에선 25점짜리, 어디에선 10점짜리가 나오고, 어디 중요한 데서는 한 챕터에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를 중요하게 다 봐주셔야 되는 게, 한 챕터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송전계통의 임피던스, 사실 이제 고장전류 계산에서 더 중요한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오음법, PU법,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나오는데 오음법 같은 건 계산하기가 좀 힘듭니다. 전압에 따라서 계산값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법은 전압하고 상관없이 그냥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수식은 두 가지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음값이 들어있거든요. 그 오음값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환산할 때, 또 PU법으로 환산할 때, PU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눠주면 그냥 PU법입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10kV 자성분의 PZ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P는 전력이고요. 메가와트, 킬로와트 이 부분이고, 이 킬로볼트는 그 지점의 전압입니다. 이 Z는 임피던스입니다. 오음값입니다. 그리고 오음값을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꿔줄 때는 요렇게 환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거꾸로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오음값으로 환산을 해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삼상 단락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IN이라는 수식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오는 거는 기준 임피던스로 환산하는 부분. 30V짜리가 있고 20V짜리가 있다. 그러면 20V짜리를 60으로 만들고 30V짜리를 2배로 해서 60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주셔도 됩니다. 100MV가 있고 50MV가 있다. 그럼 100MV 기준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또는 50MV짜리가 4대가 있고 100MV짜리가 1대가 있다. 그럼 100MV짜리를 50MV로 낮추는 게 낫겠죠. 하나만 변환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 큰 용량 또는 많은 용량을 가진 걸로 변환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게 계산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의 정의가 뭐라고요? 공기중의 절연이 파괴되어 엷은 빛이나 소리를 내면서 방전하는 현상. 근데 이제 코로나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나옵니다. 코로나 인계전압이 뭔지, 파열극한 전이경도가 뭔지. 코로나가 나온 파열극한 전이경도를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밑에. 코로나 인계전압이 뭔지 25점짜리를 증명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코로나에 대한 원인이 뭔지는 설명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방지 대책은 뭐냐? 코로나의 영향하고 방지 대책이 물어봅니다. 코로나의 영향이 뭐죠? 키워드? 6글자? 코로나의 영향, 키워드 6글자.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탤런트, 결혼한 탤런트 이름을, 소유진, 그 앞에 소선부 소유진. 이렇게 연상을 하시라고요, 자꾸. 소음, 손실, 부식, 그 다음에 소레액터, 공진이라든가, 유도장애, 진동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자꾸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향. 나와야죠, 답이. 키워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키워드에 대한 제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지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책.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떤 키워드가 나오죠? 6글자. 6글자. 기억나시나? 복표가 이하밭. 적으시라고 자꾸 옆에다가. 복도체. 표면을 매끄럽게. 가공지선 설치하거나 복표가 이격거리를 증대하거나 아킹혼이나 아킹링 같은 걸 쓰거나 이하반 반도체 유학을 써가지고 표면장을 늘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섬나게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도 동영상으로 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분 방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다 있으니까요. 파열극한 전이경도, 코로나 발생 인계전. 이제로는 24.3 M0 M1 델타 D 로그 11m란 알분의 D. M이 뭐죠? M0가 뭐죠? 예? 표면계수. M1은? 예? 날씨계수. 그 다음에 델타 D 로그 R분의 D 이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273 플러스 B분의 0.378이었네? 273 플러스 T분의 0.378B. 이런 식으로 공식 같은 것도 외워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송전 특성으로 갑니다. 송전 특성에서 뭘 물어본다고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그리고 그거를 이제 벡터도로 분류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그걸 분류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RL, RLC, RLCG. 이건 집중정수회로를 분포하고, 얘도 집중정수로 하고, 얘는 분포정수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정수하고 바로 분포정수회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단거리하고 중거리는 집중정수회로거든요. 그래서 집중정수가 나왔고, 장거리는 분포정수회로니까 장거리 송전솔로는 분포정수회로를 이렇게 챕터를 나눠놨다는 얘기입니다. 5-1에서는 계율을 설명하고, 5-2에는 집중정수회로를 설명하고, 5-3에서는 분포정수회로를 설명하고,
그러면 이제 단거리를 설명하는데 단거리 25점짜리 나왔죠? 예? 이런 게 25점짜리로 나옵니다. 장거리는 좀 어렵기 때문에 25점짜리로 잘은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얘가 나오는 건 뭐냐? 이따가 이제 진행파에서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또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 때 바로 이런 분포정수회로하고 비슷한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분포정수만 물어보는 부분은 설명하는 건 안 나오고 단거리나 중거리 부분에 대한 것들 바로 집중정수 회로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T형과 파형이 나오는데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T형이 뭔지. T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임피던스가 들어가고 여기 어드미턴스가 들어갑니다. 여기 임피던스가 들어갔는데 여기 임피던스를 양쪽에 들어가니까 2분의 Z, 2분의 Z로 들어가겠죠. 파형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임피던스가 들어가고 여기는 어드미턴스가 들어갔는데 어드미턴스가 두 군데 들어갔으니까 2분의 Y, 2분의 Y 들어갑니다. 파형은 왜 평야지대라고요? 임피던스가 하나니까. T형은 왜 산악지대라고? 임피던스가 두 개니까. 왜? 산악지대 같은 건 땅하고 돌하고 막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분포정수회로는 그걸 2개 미분방정식으로 해가지고 쌍곡선 함수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4단자 정수가 나옵니다. A, B, C, D가. 전압비, 전류비, 여기가 전류비, 임피던스비, 어드미턴스비. 이렇게 X로 외워주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외우는 방법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전파정수하고 전파방정식 이용해서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정수를 계산하시오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무브화 시험과 단락 시험을 실시해가지고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정수를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25점짜리로 가공선과 케이블의 파동 임피던스 계산하는 문제가 별도로 나옵니다. 요때 뭐 138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수식이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요 4장의 선로정수를 이해하고 5장의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답안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것들은 파동, 서지 뭐가 있다고요? 특성 임피던스 말고 또 파동, 서지, 고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개 이상의 똑같은 용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단거리 성전술의 4단자 정수는 1Z01이고요. 중거리 성전술의 4단자 정수는 전압, 임피던스 B, 어드미턴스 B, 전류비. 이게 A, B, C인데 저희가 외울 때는 A, D, B, C로 외우라고 그러죠. A, D. 전압 B하고 전류 B 외우고 임피던스하고 어드미턴스 B 외우고요. 왜? 서로 쌍대되게끔 외우시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외우기가 쉬우니까. 장거리 성전술은 코사인, 코사인. 사인, 사인 이런 식으로 전압비, 전류비 외우고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외우듯이 얘도 A, 코사인 외우고 코사인 외우고 사인, 사인 외우는데 얘가 Z면 얘가 임피던스면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 아닙니까? 어드미턴스는 여기 나올 거 여기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니까 Z 오메가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고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직병렬로 계산하는 부분들 나오고요. 송수전 전력 계산식이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원선도 10점짜리는 나오는데 10년에 한 번 꼴로 나옵니다. 25점짜리는. 10점짜리로 나오는 문제만 외우시라는 얘기죠. 이게 전력 원선도로 알 수 있는 사항 5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셔. 상최설 역조해가지고 이제 외우게 됩니다. 조상 용량이라든가 역률이라든가 설비 무효전력, 유효전력 아니면은 그런 송전 전력량 같은 거, 최대 송전 전력 같은 것도 계산하고요. 전압 조정은 뭐라고요? 아까처럼 전압 조정할 수 있는 설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 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디 또 나온다고요? 10장의 변전수에 가면은 거기에 조상 설비가 나오죠. 또 뭐가 나왔죠? 전압 조정이 14장에 또 전압 조정이 나오죠. 거기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게 그쪽에서 물어보는 문제인지 이쪽에서 물어보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답안을 쓰는 양들이 좀 틀려지는데 기본적인 콘셉트는 똑같습니다.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페란트 현상하고 발전기 자개 현상 나오는데 그림으로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무한대 모선도 이제 그 개통공학에서 나오는데 ZI, V, 관용, ZI, V, 관용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얘도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지는데 단락비는 어떻게 온다고요? 정무합계 3유지계. 이걸 나눠주는데 정, 무, 앞, 계, 3, 유, 지, 계. 똑같은 계좌전류입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락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단락비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애매하죠.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표로 설명하다 보니까 정무합계로 외웠습니다. 둘 다 계좌전류와 계좌전류의 비가 단락비라는 얘기입니다. 단락비를 또 나중에 보시면 발전기에 단락비가 또 나옵니다. 예?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이 나오고 그때 연관이 되는데 단락비를 설명하려던가 정격 속도에서 무브와 전압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가 위에 들어가고 밑에는 삼상 단락 시 정격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 데 필요한 계좌 전류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수차 발전기의 단락 전류는 단락비는 얼마 정도 되죠? 수차 발전기. 터빈 발전기가 0.4에서 0.6이고요. 수차 발전기는 1.2에서 1.6 정도가 됩니다. 2배. 0.8에서 1.2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단락비가 크다는 건 뭐냐면 크기가 크다는 얘기고 걔가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는 이 단락 전류보다 이거 더 큰 용량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얘가 더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단락 전류가 흘리는데 여기 삼상 단락 시 정적 전류와 같은 지속 단락 전류를 흘리는데 필요한 계좌 전류가 있는데 그 계좌 전류보다 큰 계좌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는 건 얘가 열적으로 튼튼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시면 그걸 그림을 해가지고 밑에는 계좌 전류가 나옵니다. 위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정적 전압이 또 나옵니다. 나중에 단락비 그림을 그리다 보면 밑에는 계좌 전류 부분이 나오는데 이쪽은 맨 위에 정적 전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좌 전류인데 정적 전류, 단락 전류, 정격 전압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림을 그리실래도 이 표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지만 그림을 그리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이런 개념이 잡혀 있지만 답안지에 쓰실 때 그걸 쓰기가 편합니다. 이 KS, 단락비는 KS인데 이 충전 용량 부분이 나옵니다. 단명준정리 뭐죠? 단락비를 크게 하고 병렬 운전하고 주파수를 저하해서 충전하고 동기조상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리액터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나중에 이런 부분 단락비에 관련된 방지 대책 같은 거 지금 선로 충전에 의한 장애 같은 건 방지 대책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25점짜리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써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전력조류 계산.